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강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전을 거듭하는 이번 대선 판세와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여론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발표된 그 대선 주자 지지율부터 확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 띄워주시죠. 네, 뉴시스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의뢰기관이 뉴시스고 조사 기관은 리얼미터고요. 조사 기간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후보가 43.3%, 이재명 후보가 41.8%를 기록했고 심상정 후보 2.6%, 안철수 후보는 7.5%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국민일보가 의뢰를 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역시 조사 기간은 지난 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37.2%, 이재명 후보 35.1%, 안철수 후보 8.4%, 심상정 후보가 2.2%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일단 그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주목한 거는 이 조사 기간이거든요. 네. 지금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 물론 오차 범위 안에서 두 양강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단 2월 3일부터 4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네. 그 TV 토론이 첫 사자 토론 2월 3일 날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영되진 않았겠지만 네. TV 토론과 관련된 게 어느 정도 이 결과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부분 반영은 됐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이 조사가 3일 4일이니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 논란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두 조사 모두 유력 후보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한 조사는 7.5%, 한 조사는 8.4%라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로 더 결집이 됐다. 네. 그러니까 선거일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대세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앞서가는 후보가 대체로 그래도 오차 범위 안팎으로 격차를 벌면서 꾸준히 앞서가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또 혼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유력 후보 쪽으로 또 결집하고 있는 여론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 논란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영향을 안 준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외부 변수, 의혹 논란도 영향을 뭐 그 이후의 조사에서 이 조사 결과 이외의 다른 조사에서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더 지금은 이 유력 후보 쪽으로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현상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일단 소장님께서 분석하기로는 첫 TV 토론이 2월 3일 날 있었는데 그게 좀 일부 반영이 됐고 또 설 연휴 직전에 그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해서 뭐 과잉 의전이라든지 여러 논란이 좀 보도를 통해서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3일 날 이제 토론을 했으니까 네. 완전히 반영되기는 어려웠다고 네. 봐야 되겠죠. 아까 부분 반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토론회가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밤에 네. 있었고 또 김혜경 씨 논란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 지금 이번 대선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잔챙이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대선 30일 남았는데 이렇게 후보들의 그 양강 그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 계십니다만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네. 지금 이게 누가 앞서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가 형성이 되고 그 추세도 좀 오차범위 밖에 여론조사가 수위를 달리는 이제 그게 좀 같이 몇 개 나와야지 어느 정도 잡힐 텐데 대체 설 연휴 전에 우리가 전망할 때는 그 설이 끝나면 뭔가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네. 여기 지금 뭐 윤 후보가 하나는 1.5% 그리고 하나는 2.1% 앞선다고 하지만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이례적인 대선인데 아무튼간에 글쎄요 지금 이제 김혜경 씨 그 이재명 후보 부인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탄력을 받을지 새로운 뭐 증거나 어떤 입증할 자료 같은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이미 이제 이 양측에 결집할 수 있는 지지자들은 다 결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이제. 네. 이게 뚜렷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기는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이지는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두 분의 분석을 해주신 여론조사 결과 제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과 4일에서 네. 각각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행한 결과인데 지금 뭐 오차 범위 내라서 누가 절대적으로 우세에 있는지 열세에 있는지는 지금 판단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조사 기간이 2월 2일 날,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조사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 그래픽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쿠키뉴스에서 의뢰를 해서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2일이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0.4%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38.5%로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좀 그 윤석열 후보보다 우세를 오차 범위 안에서 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그 두 양강 후보 중에서 누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에다가 지금 매일매일 다른 결과가 나올 정도거든요. 네. 특히 이제 변동성이 큰 게 MZ 세대의 결과도 다르고 20대, 30대도 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다르고 시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여성의 지지층도 또 다르고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다르고 중도층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바뀜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간 지지율도 있지만 또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 논란을 빚으면서 또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치 앞을 먼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앞서 간략하게 안철수 후보 지지율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지율이 한창 또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지난번에 뭐 15% 그리고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연 2주가 17%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10%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그래픽에 나온 걸로 봐서 그러니까 양강으로 자꾸 결집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물론 분석에 따라서는 이 중간 지금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꽤 있다라고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양강 후보들의 그 지지를 좀 끌어오는 그런 모멘텀을 잘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대 후보들의 리스크를 이제 발판 삼아서 상당히 이제 그 약진했는데 그게 이제 탄력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윤 후보나 이 후보한테 다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안 후보가 이제 이 지지율 안 후보 지지율은 이제 마지막에 있을 단일화 변수 예, 상당히 이제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15%까지 가느냐 아니면 10%두 자리 정도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한 자리 수냐 여기에 따라서 단일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볼 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지지율을 보이느냐가 전 마지막 변수일 것 같아요. 토론의 변수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교수님께서 단일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후반부에 좀 다루려고 했는데 앞서 좀 미리 좀 다룰게요. 지금 그 원희룡 정책본부장이죠.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단일화 관련해서 지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선대본부 내부에서는 선을 긋긴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희룡 정책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선대본부 내에서 무게감이 있는 인사지 않습니까? 이 인사가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그 단일화를 언급할 때가 됐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것, 이른바 여론을 좀 살피기 위해서 군불대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고 또 그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앞서 이제 최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일화는 당위성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야권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 이 정권 교체 경쟁력은 더 생기는 겁니다. 파괴력은.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하면은 더 낫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런 당위성의 법칙이 뒤따르는 것이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성이죠. 현실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 경합을 하고 있는 수준이면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니 선거 막판까지 가면 오히려 이 정권 교체 여론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삼자 후보 필승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단일화 없이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내부의 목소리거든요. 원희룡 정책본부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준석 대표는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네.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 주말 동안 제주와 광주 지역을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뭐 기자들과의 현안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들이 오갈지 좀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양봉수 후보님 1박 2일 동안 제주, 광주 일정하셨는데 그에 대한 소감이랑 또 아까 전에 손편지 답장을 좀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 들었었고 좀 어떠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주, 광주 그 남들은 그렇습니다. 그 강행군의 저 지역 일정 소화하는데 힘들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는 다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고 제주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다들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고 광주는 또 제게는 특별히 정이 많이 들어있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일정을 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 광주의 일정이 그동안에 최근에 좀 정치 일정 중에 가장 좀 힐링이 되는 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편지 내용은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제대로 된 나라, 좀 상식이 좀 바로 서는 나라, 또 법이 좀 서는 나라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취지의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른 장소에서 어제 후보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좀 비판을 해주는데요. 석파수를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 석파수가 어제 이제 박상도 의원, 박상도 의원 구속 관련돼서 우리 후보님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좀 비판을 하셨습니다. 당당하면 뭐 특검 수용하시라 뭐 이런 비판까지 하셨는데 좀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글쎄 뭐 저는 다른 분이 한 얘기에 대해서 논평은 잘 안 하는데요. 그냥 특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쪽에서 저희 보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얘기는 참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벌써 언제부터 특검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천문학적인 수익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몇몇에게 이렇게 다 돌아가는 이런 개발 사업이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그 수익에 추적이 이루어져야죠. 이걸 누가 갈라 먹었느냐. 그리고 이 돈이 지금 김만배 이런 사람들에게 다 현재도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공범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특검을 받으라고 저희가 여름부터 그렇게 열심히 릴레이 농성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그 대장동 특검에 뭐 쌍특검으로 뭐 대도 아닌 뭐 무슨 뭐 부산저축은행이니 뭐니 다 집어넣어서 고발 사주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이제 없고 답변이 궁색하고 초조하니까 그런 대도 아닌 국민들이 우리 기자분들이 들어도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좀 하십시오. 좀 대장동 특검을 이 돈 누구한테 갔는지 공범 관계를 더 확실히 좀 규명을 하고 제대로 좀 국가의 법도가 서야지 이런 법도가 안 선 나라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TV토론. 네, 안녕하세요. TV토론과 관련해서요. 안철수 후보 측은 날짜 변경을 국민의당이 요청한 게 아니다. 무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했는데요. 어떤 의견인가요? 그래서 저는 실무팀에서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8일날 아마 관훈 토론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훈 토론하고 당일날 저녁에
뭐 지금이라도 8일 날 할 거면은 하십시오. 저는 뭐 아마 우리 당에서는 실무자들이 다른 거보다 기자협회하고 JTBC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종편이나 보도 채널도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부터 아마 여러 가지 뭐 항의 내지는 좀 이의 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저는 뭐 내일 저녁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질문이랑 갖고 마치는 네, 서울경제기자입니다. 오늘 아이파크 사고 현장 가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법 적용 첫날에 그곳을 찾아서 강형자 엄중 처벌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후보님은 지금까지 중대법 관련해서 기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보안입법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 보셨으니까 중대법으로 이 같은 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오랜 세월 이 수사 업무도 해봤고, 대형 도시가스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해서 수사 참여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귀책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균형에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뭐든지 공정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런 퍼퓰리스트식으로 뭐 강자는 처벌하고 뭐 약자는 봐줘야 된다. 그거 다 좋죠. 그런데 그렇게 늘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정당이 지금 쭉 해온 행태가 보면은 내로남불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하기 전에 그런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그 법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은 적용을 할 때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굳이 그 법을 폐기하거나 바꾸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법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적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된다는 뜻이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법당국의 수사 의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서 거기 유족이나 또 그 옆에 상가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가에서 바로 그 옆 건물 상가에서 상점을 하신 분들 얘기는 저 건물이 몇 년 동안 지어지는 가운데 좀 부실공사라든지 뭐 좀 그 주변에 피해도 많았고 자기들이 볼 때도 저렇게 공사해서 되겠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넣고 제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지금도 이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고 경위가 어떻게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지 그게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면은 그 경위 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중대재해법 저거 없어도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수사한다면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 좀 보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님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보도에 따르면은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어떤 과학을 관련한 자리를 제안하셔야 된다고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무슨 자리요? 사실인지 여쭙고 싶고요. 아니, 말씀의 뜻이 뭔지 잘. 연합뉴스 네. 보도에 따르면은 네. 안철수 대표님이
제가 정확한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직책을 맡아주셔야 한다고 측근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좀 하시죠. 제가 제 가까운 측근에게 자리 제안은 안철수 후보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런 사실 없고요. 네. 또 중대재해처벌. 두 번째 질문은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그런 구체적인 합리적인 보완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법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무슨 그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기존의 그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좀 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귀책의 정도에 따라서 검찰이 합당하게 구형하고 법원이 합당하게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정형이 늘었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유시스 김승민이라고 네. 합니다. 그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안을 14조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후보님은 좀 어떻게 추경안 관철위에서 어떻게 풀려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기자들과의 그 현안 질의응답을 전해드렸는데 앞서 소장님과 말씀을 나누던 중간에 단일화 얘기를 한참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첫 질문에서도 아마 처음 부분에서도 이 단일화 관련된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앞부분이 좀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듣고 대답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 단일화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어떻게 대답했을지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시죠. 글쎄 뭐 단일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와 선대 본부 측에서 그거는 이제 다룰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그 의원들께서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셨지만 그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양봉수 네,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워딩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단일화와 관련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부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단일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일화가 이제 마지막 남은 최대 변수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우리 앞서 이제 배 소장님이 그 이제 3자 필승론 말씀하셨는데 양쪽에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아까 이제 그래픽에 나온 거 이 정도 수준보다 더 떨어지면은 윤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러한 욕구를 거의 못 느끼게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이제 거의 어렵겠구나라고 한다면 사표 심리 방지 때문에 그게 윤 후보한테 갈 공산이 커요. 보수층이라면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올라가서 10%까지 육박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번 선거와 같이 초박빙으로 진행된 선거에서는요. 감히 뭐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까 3자 필승론 말씀하시니까 문득 87년도 네. 민주화되고 저 13대 대선 때 일반 DJ가 얘기했던 4자 필승론 후보 단일화가 실패해서 결국 노태우에게 정권이 갔잖아요. 13대 대선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죠. 다르긴 한데 그때 YSDJ와 그 단일화와 지금 안철수 후보 차이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차이는 다르긴 한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촉박빙일 때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 불신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죠. 단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투표용지 인쇄일이 28일이니까 그 전까지 뭐 돼야지 되지 그 전까지 안 되면
거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네. 일단 뭐 단일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남은 대선 전국에서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국민의힘 원희룡 본부장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언급할 때가 됐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그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그 이후에 또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가 됐다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굳이 단일화에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더라도 시급하지 않다. 네. 하지만 또 선을 긋지 않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단일화 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를 할 때 안 후보 지지층이 조금이라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것이 그럼 당선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후보가 정말 지지하던 후보와 너무 사이가 안 좋았던 후보라면 옮겨가기 힘든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면은 다분히 또 이준석 대표를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쉽지는 않는데 이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선을 긋지 않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태도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유화적으로 길을 열어놔야 안 후보의 지지층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흡수하는 데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공식 선거 운동까지의 기간 그리고 후보 등록까지의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후보 등록이 되고 나서 실제로 공식 선거 운동에 뛰어들면 지지율이 특정 그 수준 득표율이 이상 안 나오면 또 선거 비용의 문제, 경제적인 그렇겠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간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논의들이? 이제 거의 이제 초입기에 들어간다고 네. 봐야 돼요. 지금 후보 등록일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사실. 지금 네. 2월 벌써 오늘이 7일이니까, 6일이니까. 근데 이제 안 후보 측에서도 이제 지지율 때문에 초조할 거예요. 지지율이 15%가 된다면야 뭐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그렇게 치고 올라가다 지금 상당히 정체 상태란 말이죠. 게다가 이제 투표용지 인쇄일도 있고 몇 번의 단일화 기회는 있어요. 투표용지 인쇄일도 있고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3월 4일, 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 투표 전에 단일화만 되면 또 오히려 더 극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과연 안 후보가 그런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뭐 2, 3만 표 차로 승패가 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언뜻 봤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박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또 보기에 따라서는 단 몇 %라도 아실 수가 있죠. 네. 그건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일화와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두 분 모두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은 어떨까요? 관련된 조사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뉴시스와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단 9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단일 후보 적합도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일단 윤석열 후보가 40.9%, 안철수 후보가 40.4%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팽팽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 네. 말씀드렸던 단일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 당위성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되더라도 보수나 심지어는 중도층이 결합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로 된다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판단할 때는 정권교체의 금상첨화 또 최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안 나온다면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힘들다면 단일화가 돼야 되고 정단일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안 되고 안철수 후보로 된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또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정권교체가 된다면 이렇게 판단한다면 당위성의 법칙에 따르면 이 단일화의 경쟁력과 파괴력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야권 단일화 논의와 더불어서 또 지금 두 양강 후보 앞에 놓여 있는 것, 이른바 가족 리스크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또 윤석열 후보 역시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논란에서 여전히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글쎄요,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후보 부인들의 그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 네. 선거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손명순 여사 그리고 DJ 김대중 전 대통령 이호 여사를 얘기하는데 되게 그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편이었어요. 후보 부인들의 이슈가 되더라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은 하여튼 특별하게도 여러 가지 이례적인 게 워낙 많은 선거이기도 합니다만 후보 부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쟁점화가 별로 후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김혜경 씨, 그 이재명 후보 부인에 관련된 거, 그런 부분들도 글쎄 아직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또 다른 이슈를 덮거나 아니 워낙 이제 양쪽으로 진영 대결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계속 지지를 할지 아니면 다시 중도로 빠져나올지 나올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도 후보 부인들의 이 이례적인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객관적으로 평가컨대 일반 평균들의 도덕 수준보다 떨어진다. 뭐 아직 밝혀져야지 알겠습니다만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그 법인카드 뭐 바꾸고 그랬다는 거 그게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공직자가 아니지만 부인들이 공인이라고 검증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5급과 어떤 이는 무슨 방송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사건의 본질이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의 갈등이 본질이다 그런 얘기를 한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아무튼 후보 부인이 알았다고 보는 게 상식일 거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과를 정확히 물론 이재명 후보가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보다 확실하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될 것 같고 김건희 씨 이제 이재명 후보 말고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도 녹취록 관련된 건 좀 반영이 되긴 된 것 같아요. 이제 녹취록에서 나온 얘기가 계속 이제 그 김혜경 씨하고 같은 레벨로 되는 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이 김혜경 씨 이 논란도 시간이 더 지나면 더 가라앉을지 그게 계속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는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번 대선이 배우자 쪽에 집중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비호감이다 보니까 정책보다는 후보자의 신상 파악에 더 조명을 받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을 가리켜서 위선거다, 위대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위니가 W이거든요. 와이프 일렉션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조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우자 리스크가 대선 후보 지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가장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법인카드다 또는 과잉의전이다 또는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뭐 무속 주술 뭐 의혹이니까 밝혀져야 되겠지만 근데 누가 영향을 받느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MZ세대나 여성 중도층도 받겠지만 더 좁혀보면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이 단일화는 구도적인 문제고 지금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마지막까지 이런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은 후보자 리스크인데 후보자 배우자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해서 일단 그 해당 언급된 의혹이 연루된 5급 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른바 과잉 충성을 했다, 뭐 별도의 지시나 이런 거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른바 대리 처방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 대리 처방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일단 약을 복용하려고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관련해서 뭐 법인카드 의혹 같은 경우에는 또 감사기관에 감사를 이정희 후보 측에서 요청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 내용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에서도 보셨는데 저는 내일 저녁에 TV 토론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또 실무진에서는 이 TV 토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좀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윤 후보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내일 당장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JTBC가 편향됐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는 그런데 개의치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JTBC도 하고 종편 4사가 다 하고 YTN 연합뉴스가 다 같이 하고 육사가 다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한국기자협회와 이 JTBC라는 방송이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설득력이 떨어지게 들려요. 일단 그건 후보들이 거기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방송이나 기자협회에서 그렇게 편향되게 하겠어요. 전 그거는 좀 그 자체가 좀 편향된 인식인 거고 저런 부분들이 이제 윤 후보의 생각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참모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의식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그렇게 당당히 안 보여요. 당당히 약간 좀 불리하다. 뭐 설령 편향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편향되지도 않았다고 보는데 편향된 걸 인식하더라도 합시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구해야지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의 생각대로 하는 게 낫다. 내일 하려면 당장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토론에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는 내일 저녁에 해도 상관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협상이 또 급물살을 타서 또 날짜가 또 잡힐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현장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뭐 TV 토론 적극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또 유권자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뭐 공정이나 상식 차원에서도 맞다고 보는데 실무선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토론에 임하는 태도도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누가 평가를 하느냐? 사실 토론회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귀담아 듣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떤 유권자냐면 중간지대에 있는 MZ세대 여성 중도층, M여중이거든요. 이들이 결정을 하는 표심의 변화는 좁지만 깊게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그 토론에 임하는 태도도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는 8일로 그 추진이 됐던 TV 토론은 일단 뭐 사실상 무산이 됐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11일을 다시 또 그 내건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또 각 당의 협상 결과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